이 치유농업과 반려식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의 시작하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또 하나 보고 금방 이 동영상은 이 치유농업이라고 검색을 하면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홈페이지에서 바로 연결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 치유농업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이 동영상을 보고 이거는 한 번씩 보면서 시작하면 좋겠다 싶어서 넣어봤어요. 우리나라 정부 조직 기관 중에 이제 치유농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농촌진흥청인데요. 농촌진흥청이 농림수산축산식품부인가 그런 이름이 바뀌었어요. 거기서 이제 농촌진흥청을 이제 관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진짜 이 식물 키우고 텃밭 가꾸는데 모든 정보들이 다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기 오늘 강의하는 내용도 거기서 많이 제가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것도 다시 보시면 제가 볼 때는 학교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한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모아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으니까 자세히 들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치유농업에 있어서 치유와 치료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치료라면 보통 병원에서 진찰받고 치료받는다. 영어로 표현하면 프랙티셔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과 의사 선생님을 프랙티셔너라고 하는데,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보통 병을, 영혼을 아니면 정신을 치유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힐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랙티셔너와 힐러. 그러니까 이 치유농업은 이 힐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구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의 생명력. 지금 자연의 생명을 표현을 해놨는데, 작년 이맘때입니다. 3월 중순에, 작년 이맘때는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격리도 되고 이럴 때 시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복숭아가 호흡기에 좋다고 해서 우리 강윤 회장님하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함안 사계절 농원에다가 돌복숭아 50주를 심었습니다. 50주를 심었는데 이제 사진을 찍어놨는데 지금 못 찾아가지고 오늘 지금 못 들고 나왔는데, 그냥 50주, 1년생 50주는 배초리만 이 정도 길이에 그냥 나무 짝대기입니다. 뿌리만 있고. 근데 비가 한번 와야 되는데 해서 비가 온
날을 기점으로 해서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작년 일기예보만 보십시오. 3월달부터 6월달까지 비가 한 방 안 왔어요. 야,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살 수 있겠는가? 머릿속에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몸은 부산에 있는데 마음은 함안에 심은 나무를 생각하게 되니까. 한 2달 반 정도 만에 제가 한번 산에 올라갔어요. 나무 심은 데를 보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3가지를 내고 파란 잎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나무 꼬챙이 하나 심은 것 같았는데 물 한 방울 없이 그냥 태양하고 그냥 속에서 자기네 생존을 했던 겁니다. 이야, 여기서 제가 엄청나게 그 감동을 받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그걸 떠나서 자연의 생명력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어떤 경외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연의 생명을 느꼈던 게 요즘 같은 시기, 이제 지금은 이제 잔디가 올라오고 떡잎들이 이제 보이기, 새잎들이 나기 시작하는데 3월 초만 해도 1, 2월 때는 당연하고 밭이나 이게 텃밭 보면 흙밖에 없잖아요. 낙엽 다 이렇게 거름으로 돼버리고. 근데 그 안에는 모든 종자들이 숨어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날짜나 시간, 때가 되면 나오려고.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이제 휴면 타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항상 모든 종자들, 씨앗들에게는 발화 억제 인자가 있습니다. 이게 없어져야 이제 씨앗을 키우고 자기 생명력을 이제 키워나가고 종자 번식을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아직 겨울이 안 지나가는데 갑자기 발화 억제 물질이 없어져 버리면 갑자기 툭 자랐는데 한겨울이에요. 못 버티고 죽습니다. 그럼 그 종자는 지구상에 사라지면 말겠죠. 자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발화 억제 물질 휴먼 타파라는 겁니다. 지금 봄이 이제 들어가고 어제 경칩이 지났죠. 그제 경칩 지나고 이제 경칩은 충분히 지났죠. 이제는 논밭에 이제 생명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휴면 타파를 끝내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보름 뒤에 가보면 새싹들이 올라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자연의 생명력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쉬운 농업을 하는 자연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여기 생로병사. 뭐 TV 프로에도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도 있듯이 생로병사는 생명체, 태어나고 병들고 나이 들고 죽는 거, 이 만물의 진리입니다. 어느 하나 피해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연도 보게 되면 나무를 하나 보게 되더라도 이 생로병사를 다 거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거치듯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봄에 이제 우리가 입춘이 지나면 이제 여름이 이제 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입춘이 2월 4일, 경칩이죠. 입춘이 2월 4일 되면은 입춘이죠. 그 입춘이 지나면은 그 시즌쯤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매화꽃입니다. 매화가 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동백도 피기 시작합니다. 동백이 제일 먼저 피고 그다음에 매화가 피기 시작해요. 그 순서가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화를 보게 되면 이제 새싹이 올라오는구나 알게 되면서 3월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뭐 매화가 피고 나서 산수유가 피고 그 다음에 뭐 이 무슨 목련 피고 개나리 진달래 쭉 피고 나가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색깔로 표현해 보면 2월달에 매실이 매화가 피고 이제 3월, 4월달에 연두색이 표현이 됩니다. 새싹이 나는 걸 연두색으로 표현하면 5월달에는 초록이 되고 초록초록해집니다. 6월, 7월이 되면 더 짙은 초록이 되고 8월이 되면 완연한 짙은 녹색이 됩니다. 그러다 9월 되면 약간 색깔이 이렇게 변하면서 10월이 되면 붉긋붉긋해지죠. 봄, 여름, 가을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만추가 오게 되죠. 11월 말쯤 되면 찬바람 불고 낙엽 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엔 잘 없지만 눈 내리고 나면 낙낙장성이 생겨납니다. 이게 생로병사와 똑같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다시 그 낙엽이 썩어서 안에 또 씨앗이 자라서 다시 봄이 이렇게 되고, 사람 사는 거랑 우리 생명체 식물들이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로병사라는 표현을 적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보거나 나무를 보거나 식물을 봤을 때 떠오르는 속담 혹시 뭐 나오는 거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뭐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꽃을 피워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가 중학교 학생, 고등학생 있는 학생들한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모릅니다. 꽃을 피고 나서 열매를 맺는지 열매가 꽃이 되는지 그 순서를 몰라요. 뭐 저 또한 그랬습니다. 사과, 배, 먹을 줄 알았지 이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반려식물 공부하고 약산학 식물 연구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모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무만 보고 스푼 못 본다는 속담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무시비롱이라는 말도 있죠. 혹시 하무시비롱 무슨 뜻인지 아시는가요? 네, 맞습니다. 시비롱 못 간다. 네. 그 뭐 꽃 대신에 권력을 넣어서 권력 시비롱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꽃들 가는 내용도 있고 속담도 있고 개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군자 네 가지를 아시는 분 선물 하나 드릴게요. 사군자. 네. 매나국죽에 한국말로 네, 그렇죠.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요거는 뭐 제가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젤토로라고 프로폴리스하고 이 안에 지금 나중에 나옵니다. 사두오이 씨앗. 요거 인터넷에 파면 하나에 1,000원 합니다. 씨앗. 요거 하나씩. 축하드립니다. 그 질문을 제가 한 2개 더 할 테니까 기다려주십시오. 매나국주 꽃이야기 나왔죠. 그 다음에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가 2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제가 직접 읽으려는데 오늘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마이크 넘길 테니까 한번 고운 어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춘수 씨의 꽃을 우리 좀 앉아서 읽으면 돼요. 김춘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에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직접 읽어도 되는데 이렇게 또 나중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를 올린 게 제가 약대 다닐 때 생략반이라는 서클이 있었어요.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1학년 때 첫 생략 채집을 가서 등산을 좋아하는데 그때 약초라든지 꽃 이름이라든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교수님 따라다니면서 꽃 이름 알고 약초 이름 알고 하면서 이 마지막에 이제 돌아올 때 이 시를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올려봤어요. 뭐 진노가 직접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린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 형성이거든요. 나중에 나오겠지. 반려식물은 나하고 꽃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공감이고 같이 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석주의 대추 하나, 고엽의 꽃. 장석주, 대추 하나.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방,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들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특성으로 요청했는데 낭송을 참 잘하시네요. 이 시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시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 대추라 하면 대추 하나를 하면 제사상에 올라가는 붉은 대추 하나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시인은 이 대추를 보면서 이 대추 하나가 연결기 위해서는 지 혼자 된 게 아니다. 대추 지 혼자 된 게 아니고 햇볕과 태풍과 공기와 바람과 모든 것들이 도와줘서 이 하나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사회 관계 속에서 상호 보완한다는 이런 느낌들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이 앞에서 강의하는 게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부터 학교 다니게 해주신 어른들이 도와주시고 선생님들 가르쳐 주시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게 스스로가 내가 있지만 그게 자기 혼자서 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장석주 시인의 대추안을 상당히 인상적이게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꽃감인데요. 이 진호를 하면서 꽃감을 제가 왜 넣었냐면 제가 꽃감 만들기를 작년에 했고 재작년에 처음 해봤는데 꽃감을 혹시 직접 만들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계시네요. 이게 저는 꽃감을 넣을 줄 알았지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 2년 전이 처음이었는데요. 이렇게 정성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린지는 만들기 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이 꽃감이 제가 만들어 보니까 말리는 과정들이 힘든데요. 이게 도시에서는 안 됐다고 처음에 아무도 안 해봤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농촌에서는 공기가 좋은 데서는 된다 했는데 제가 집에서 베란다로 해보니까 베란다에서 말려도 됩니다. 되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 11월 둘째 주 일요일인가 제가 그 하만 사계절 농장에서 이제 이 대봉을 따기 직전에 찍은 거예요. 그때 비가 와가지고 물기가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한 50개를 따서 제가 직접 손수 다 깎았습니다. 깎아서 집 베란다에 걸었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 깎자 맞아의 그림이고요. 여기 2주 지났을 때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여기는 안 보이지만 새들이 올 수 없는 게 방충망 앞에 쳐놨어요. 방충망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 방충망이 안 보여줬는데 자세히 보면 방충망 보여요. 이게 이제 보름이 한 달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햇빛 말고 좀 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고 2달 만에 제가 뜯어서 먹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보일 것 같지만 이게 자세히 그림 보시면 꼭지가 T자로 되어 있습니다. T자로 돼야 이 빨간 여기에 걸립니다. 안 그러면 쏙 빠져버려요. 딸 때부터 신경을 써서 따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제가 정성을 들였다는 게 2달 동안 비가 안 왔겠습니까? 일기예보를 매일 보고 출근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보다가 비 온다 그러면 집에 전화해서 집에 있는 누구한테든 용돈 주면서 좀 그 안에서 넣어놔라고 해주고. 옛날 빨래보다 더 힘들어. 그렇죠. 이게 물 맞으면 이건 안 되거든요. 꽃감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하나에 제가 이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 되겠더라고요. 내 정성 들어가 인건비가 포함해 더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만들어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슬로푸드입니다. 시간도 걸리고 정성도 들어가고 만드는 과정 중에 가족들과 대화도 되고 그리고 내가 만든 걸 귀한 분들한테 같이 먹자고 했을 때 거기서 오는 풍요로움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꽃감 만들기는 꼭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우노의 이제 내용이 계절별 야생화, 약초, 기능성 식물, 헬스케어, 인테리어, 플랜테리어 이렇게 이제 지우노 검색을 하거나 알아보게 되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려식물입니다. 반려라는 표현을 최근에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표현 안 썼어요. 애완이라는 게 뭐 사랑하는 애자에다가 가지고 놀 완자 아닙니까? 가지고 노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요새는 다 반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이렇게 선진화가 되면 선진국 나라 발전하면서 이렇게 표현도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실제로 반려식물 호텔이 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반려식물 병원도 있습니다. 뭐 우리 강아지 호텔, 애완견 호텔, 무슨 병원, 미장원, 개들만 강아지들만 다니는 유치원도 있더만요. 마찬가지로 반려식물 병원도 있고 방어식 호텔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반려라는 표현은 짝발자에 짱여자입니다. 혼자 같이
내 짝이라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상호 식물과 교감하고 함께 성장한다는 그런 반려식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식물을 또 이렇게 찾아다 보면 플랜테리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 플랜테리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플랜트하고 인테리어의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 인테리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뭐 수증기 방출을 해서 증산효과를 흡수하는 거. 그러니까 증산효과라는 거는 식물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물을 수분을 빼내는 과정 중에 열을 흡수하면서 대기온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시원해지는 거 이러면 이 해놓으면 좋거든요. 그런 식물들이 대표적인 게 아레카 야자라든지 관음죽, 베고니아 이런 식물도 있고요. 공기 정화 식물, 미세먼지 흡착 제거 등도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뭐 오염물질, 대기 속의 오염물질들을 이제 흙 속에, 화분 속에 미생물들이 빨아당겨서 이제 영양원을 활용하고 맑은 공기를 내뿜는 그런 산세베리아나 스킨답서스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벌레 퇴치는 향으로 벌레를 퇴치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로즈 제라늄, 구문초로 알려진 로즈 제라늄, 라벤더, 바질, 그다음에 레몬그라스 같은 향이 진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네, 소음 저감 효과, 산소 방출, CO2 흡수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집에 팔손이 같은 식물 4개, 화분만 4개가 있으면 4개를 키우시면 4인 가족이 내뿜는 산소의 양을 충족시켜주고 없는 CO2를 없애주고 산소를 내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플랜테리어라고 하면 약간 실내에서 키우는 느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약간 소극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기능성 식물 중에서 반려식물 중에 기능성을 가진 것들 중에 항암, 항노화, 약초, 쌈, 채소, 과일 중심으로 해서 선택된 반려식물들을 소개하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려식물 분류입니다.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 토지를 보게 되면 오늘 여기 나온 제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개입니다. 14개인데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 토종이냐, 원산지가 토종이냐, 외래종이냐. 토종이란 우리나라에 자라고 있는 것들이고 외래종은 외국에 수입되고 있겠죠. 그다음에 1년생은 그야말로 올 봄에 심으면 내년 겨울에는 올 겨울에 다 죽는 것들이죠. 그리고 다년생은 이제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이제 씨가 자라서 키워서 나가는 거. 그래서 요 반려식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강론에서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특히 여기 백향과 패션 블루트를 알려진 백향과 자요테, 하늘마 이게 다 외래종이거든요. 외국 저기 따뜻한 곳에서는 아열대 작물들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아열대 기후로 들어가는데 한 10%, 전 한반도 전체 지역 중에 10%가 아열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아열대의 정의가 월 평균 온도가 10도 이상, 이 8개월 이상 지속되면 아열대 기후라고 정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열대성 기후가 한 10%가 되는데 2080년 정도가 되면 그때까지 뭐 제가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산술적으로 62.8%로 할 때 되면 아열대 기후로. 그러니까 남한 밑으로는 남한이 다 그냥 68% 다 아열대 기후가 되는 거예요. 2080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그 아열대성 기후 재배가 한 5배 정도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실내 가꾸기 들어갑니다. 실내 가꾸는 데서 4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거 맞추시는 분 선물 나가겠습니다.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예, 선생님. 바람, 공기했던 바람. 땅. 산소. 공기가 산소인데. 자, 다 나와서 3개 나와서 하나 더. 물. 아, 이거는 그러면 안 되겠다. 둘이 나눠서 하세요. 나 못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빛, 바람, 온도, 물입니다. 이 4가지가 있어야 실내 가꾸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지금 있는 데 보시면 식물 생장 등 LED라고 햇볕 대용을 합니다. 실내에서 키울 때 타이머를 장치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풍, 바람이 통풍입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설치해서 실내에 바람이 없으면 바람이 없잖아요. 창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실제로
뭐 흔들리지 않는 꽃이 없다는 무슨 흔들리지 않으면 뭐 시가 있죠. 뭐 도종환 시가. 근데 흔들리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바람이 없으면요. 실제로 이 나무가 생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제 바닥에서 위로 물을 땡겨올리려면 무슨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흔들리면서 삼투압이 변한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 흔들리면 그 부분에서 밑에서 물이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는 그런 작용을 생긴다고요. 그래서 바람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도 중요합니다. 발열기, 온도 조절기. 그래서 최저 온도계가 이제 필요하고요. 수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실내 가꾸기에는 이제 10도 전후 유지하는 게 이게 만약 하우스인 하우스 실내 뭐랍니까 정원이랍니까 온실 실내 온실을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이게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게 지금 실내 키우기의 표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이 선풍기에 바람이 있고요. 자세히 등도 있고 여기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온풍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자동으로 돌아가게 지금 작동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게 다 한 곳인데 여기 화면이 좀 있는데 여기 지금 자동 조절기인데요. 이게 지금 문금이 잘 있어가지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24시간 표시되어 있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 전기가 통하도록 작동이 되는 그런 자동 온돌 스위치고 그다음 이런 이 온도를 보시면 지금 22도가 찍혀 있는데 최고 온도가 25도. 최저 온도 13도. 숫자가 잘 안 보여주겠지만 이게 최고 온도 기록기가 꼭 필요합니다. 실내 가꾸기 할 때는. 왜냐하면 10도씩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대부분의 작물들이 냉해를 입게 되고 그러면 좀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빛과 온도와 물과 이런 내용들 바람에 대해서 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직접 다 만드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비온도.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이 38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 이런 걸 감지해서 영광과 색채를 구분하고 식물들은 이제 400나노미터에서 500나노미터의 파장의 청색빛을 가지고 식물을 방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40나노미터에서 700m의 적색빛으로 이제 또 이렇게 생장에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식물이 녹색인 이유가 이 녹색이 빠져있죠. 녹색을 활용을 많이 못한답니다. 자기가 녹색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 가진 색깔을 빨아들이는 이런 식물 광합성을 한다고 그래요. 이 상식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잎 채소라면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즐겨 먹는 상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잎 채소로 분류가 되는데 8도 이하가 되면 성장이 중지가 됩니다. 최소 12도 이상 유지가 돼야 생장이 된다고 해요.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가지, 고추, 오이 같은 열매 채소 같은 경우도 최소 15도고 보통 비닐하우스 안에는 최소한 20, 23도 이상 올라가지고 24, 5도가 되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최소 18도 이상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번식인데요. 지금 실내 가꾸기 번식까지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반려식물을 키우려면 이 번식하는 법 알아야 우리가 새로 또 이렇게 인터넷 주문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키운 걸로 또 씨를 만들어서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제일 처음에 제가 나눠준 자료 좀 보면 재배 용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용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재배 용어라는 이 재배 용어를 모르고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 알기 쉽게 제가 유박, 정식, 적심, 상토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걸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먼저 씨앗 발화입니다. 이 파종이라는 건 씨를 뿌린다는 말이고 이 발화를 해서 그 수분, 이게 발화하는데 또 필요한 게 아까는 산소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수분 온도 바람이 있었는데 바람 필요 없이 산소가 들어갑니다. 수분 온도 햇볕 산소. 그래서 이 씨앗을 크기 위해서는 이제 빛이 필요한데 조립 종자라는 건 씨앗이 아주 작은 거. 눈으로 보면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의 사이즈를 조립 종자로 표현했습니다. 아주 작다는 씨앗이 작은 것은 이제 뭐 상추, 배추, 쑥갓, 당근, 더덕, 도라지, 더덕 이런 거 씨앗 되게 작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런 게 소립 종자라 해서 이런 것들은 빛이 있어야 발화를 합니다. 반대로 안 발화라는 것은 대립 종자, 이 종자가 크다는 말이에요. 네, 씨앗이 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호박씨 아시잖아요. 호박, 수박 우리가 다 아시는 씨가 크잖아요.
이런 호박, 단호박, 수세미, 가지 이런 것도 씨앗이 큽니다. 이런 씨앗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일단 뿌릴 때 파종을 할 때 소립 종자가 얇게 덮어야 돼요. 실을 광발하니까 너무 어둡게 덮으면 안 돼, 두껍게 덮으면 안 되고 어떨 때는 그냥 찐만 덮어놔도 실을 흩어 뿌리게 하고 찐만 덮어놔도 된다고 합니다. 집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리고 이 안발아야 하기 위해서는 좀 깊게 자기 씨앗 크기보다 한 2배 정도 이상 깊게 묻어주면 두껍게 흙 덮어주면 이 발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아하고 육묘 그 기를 육자에 쌍묘입니다. 싹을 기르게 하는 육묘고 그 다음에 정식 이게 트레이 아십니까? 조그만 우리 화원에 가면 조그만 트레이 그걸 우리가 사가지고 와서 심잖아요. 그런 트레이에 육묘를 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 노지에 심는 거를 정식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삽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삽자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 호줄삽이에요. 굽는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커티지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를 그냥 잘라서 땅에 심는 거예요. 그걸 삽목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중에 이제 숙지삽목이라고 있고 녹지삽목이 있는데 먼저 숙지삽목은 나뭇잎이 없이 접수를 채취해서 이제 겨울에 바로 그 자른 접수를 바닥에 심어버리면 얼어버리니까 봄에 이제 삽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래를 예를 들었는데요. 12월, 1월에 이제 접수라는 거는 자르는 나무를 제출하는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래 사진입니다. 12월 달에 다래를 찍으면 이렇게 산에 가서 다래를 찍어가지고 자른 겁니다. 요거를 잘라서 한 15cm, 20cm 정도 손바닥 크기로 잘라서 이렇게 봄에 보관을 해야 되겠죠. 1, 2월 달에 잘라서 이제 그거를 보관할 방법이 또 중요해요. 나중에도 또 반복되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신문지에다가 말아서 그 신문지에다가 물을 묻히 수분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밀봉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야 됩니다. 근데 보관했다가 이제 이렇게 봄이 되면 이걸 그냥 꽂아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싹이 납니다. 그게 삽목이에요. 이게 숙지삽목입니다. 그다음에 녹지삽목은 이제 올해 나온 푸른색 줄기를 이제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이 장마 시즌이거든요. 우리나라 장마가 6월 말쯤에 시작이 되니까 습도가 높을 때 어차피 왜 그러냐면 녹지삽목은 잎이 나 있잖아요. 푸른 줄기 잎이 나 있는 것은 수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녹지삽목은 나중에 제가 녹지삽목 한 걸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그래서 삽목이 있고, 그다음 접목이 또 있습니다. 접수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라서 붙이는 그 나무를 채취하는 시기는 이건 항상 동일합니다. 1월 하순에서 6월 상순에 접수를 채취하고 접목 시기는 춘분 플러스 마이너스 7일 3월 말까지 딱 지금이에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오늘 잡은 이유가 춘분이 엊그제입니다. 아십니까 혹시? 지난 화요일이 춘분이에요. 춘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지금 딱 요 깎기접이나 전복을 할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오늘 배우고 가셔가지고 당장 내일이라도 3월 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전복 한번 해보시라고 일부러 제가 강의 일정을 이렇게 좀 잡은 것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접수하는 방법을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자 이게 접수인데요. 나무를 끊었잖아요. 끊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냉장고 보관했다가 냉장고에 지금 여러 종류를 지금 보면 이 인덱스 카드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다 메모를 안 가는 거예요. 어떤 건 예시이고 어떤 거는 다 적어놔서 이거 아주 헷갈립니다. 비밀하고 모르니까.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찍어온 건데요. 만약에 이 옆에 이거는 이 마른 깜빡하고 신문에다가 물을 안 묻혔어요. 안 묻힌 거하고 옆에 그 물을 묻힌 가지고 밀봉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색깔이 나무 색깔. 그렇죠. 이 보시게 되면 밀봉을 물을 안 묻힌 건 이렇게 벌써 이렇게 목지가 되고 이거는 이제 전복을 해도 못 삽니다. 죽은 거예요. 수분이. 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녹색이 나오는 이게 형성층인데 이게 살아 있어야 전복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전복할 때 이 수분을 신문지를 말아서 물을 묻혀가지고 비닐에 싸주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깎기접을 이제 하는 건데 깎기접은
이게 지금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직접 한 깎이접이에요. 이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크게 보는 나무가 지금 자두나무예요. 자두나무에 지금 깎이접을 한 거예요. 이 깎이접을 하면 이 나무를 갈라내고 넣어서 이 단단히 고정시키는데 제일 포인트가 형성층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딱 맞게 맞춰줘야지 이게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이게 50% 확률입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눈접은 마찬가지 눈을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해줘야 되는 하는 눈접인데요. 이 손바닥에 있는 이게 눈입니다. 이 지금 제 손바닥, 요 지금 눈을 이게 지금 옆에 나무. 아까 요 나무에 접수했던 그 나무의 눈입니다. 이게 지금 매실의 눈인데 요 나무는 저기 자두의 나무입니다. 자두에다가 상처를 내서 요 접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눈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밀봉을 해서 붙여가지고 밀봉을 해줍니다. 이 옆에 그림은 제가 작년 여름에 이렇게 눈접을 해가지고 실제로 싹이 난 거예요. 여기 지금 싹이 난 게 보이죠? 네. 눈에서 이제 줄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눈접이 성공한 거예요. 녹지접도 제가 이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작년 7월 달에 지금 자세히 보면 숫자가 보이는데요. 7월 24일 날 제가 또 표현 메모가 되어 있는데 여기 스티파입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이 왼쪽 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 녹지접이 성공한 사례예요. 녹지접이 위에 전공에서 위에 지금 파랗게 살아났잖아요. 근데 반대로 오른쪽을 보게 되면 녹지접은 요 위에서 뭔가 자라나야 되는데 밑에 자라지 못하고 밑에서 자라나잖아요. 그건 실패한 거예요. 이게 꽃나무에서. 그렇죠. 소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복원에서 죽은 거예요. 이 위에서 전복한 게 접수해서 나와야 이게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 드릴접도 이거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실습을 해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나무에다가 이 집 나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두나무예요. 자두나무에 드릴로 나무를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 매실 접수를 박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형성층 일체시키는 거하고 물이 안 들어가야 접수가 거의 뽑아집니다. 여기 지금 제가 완전히 지금 밀봉을 해서 여기 특수 시멘트 같은 걸 막아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보름 뒤에 가보면 죽은 데 살았는지 이제 판명이 갑니다. 싹이 나무 살았어. 싹이 나면 사는 거고 뭐 또 시커멓게 나오고 나면 톡 건데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자, 이게 전목이고요. 그 다음에 대목입니다. 번식까지 대목인데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개복숭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개복숭아가 아주 생존력이 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탱자나무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시게 되면 자두, 매실, 살구, 복숭아, 아몬드, 핵과식물이에요. 이 보면 다 핵이 있습니다. 단단한 씨앗이 있습니다. 그거는 매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개복숭아라는 데다가 대목을 해줘요. 그리고 탱자나무, 레몬, 다 뒤에 나옵니다. 레몬나무, 유주나무 뒤에 나오는데 이런 나무들은 그냥 레몬에 씨를 심으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이 나무를 탱자나무에 접목을 시켜서 그래서 귤속식물은 탱자나무에 대목을 삼고 개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런 핵과식물들을 접목을 합니다. 보통 탱자는 6에서 8년생을 많이 대목으로 사용하고요. 그 대목은 한마디로 악조건성에서도 잘 살아남는 것들, 잘 살아남는 생명력 가진 것들을 주로 대목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비료는 뭐 유기질 비료, 오분, 동분, 개분, 유박이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소비와 소똥이죠. 소똥, 돼지똥, 닭똥, 유박, 기름, 이게 참기름이나 참깨나 들깨 기름을 요새 기름은 옥수수로 많이 만드니까요. 옥수수 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를 유박이라고 합니다. 이 박자가 지김 이박이라고 뭐 짜고 남은 걸 지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유기질을 쓰고 무기질은 그야말로 합성 비율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바로 돼지똥을 바로 이렇게 나무에 줄 수는 없어요. 한 1년 정도 밖에다가 부숙 과정이라는데요. 썩이고 익힙니다. 1년 동안 보통 하면 제일 최고로 좋은 양질의 유기 비료가 됩니다. 절대 그거를 바로 돼지똥 받아서 소똥 받아서 바로 정물에 주면 큰일 납니다. 그 독 때문에 나무가 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제가 30분 낮에 40분이 됐거든요. 20분 만에 이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빨리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질로 넘어갈게요. 강농로. 자, 조롱박. 지금 사진 제가 자료를 보시면 제가 보내준 자료 같이 보시면 돼요. 네, 조롱박은 보틀 거들에서 표주박을 말하는데요. 여기 이제 1년생 우리 자생하는 식물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박과에 한 해살이 덩굴 식물이고 깔때기 모양의 흰 꽃이 있습니다. 흰 꽃이 있고 지금 흰 꽃 사진은 지금 없는데요. 그리고 저녁에 꽃이 핀다 그러고 작고 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레들이 오진 않고 혹시 풍미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람으로 해서 수분이 된다고 해요. 이 박꽃이 이 조롱박이 열리면 이래 됩니다. 호박꽃 같은 경우는 오전에 피고 이 박꽃 같은 경우 조롱박 같은 경우는 밤에 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씨앗도 냉동 보관했다가 씁니다. 아까 그 접수는 어디에 보관됐어요? 냉장 보관이고 씨앗은 냉동 보관입니다.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수세미. 스폰지 거드라고 수세미도 이제 토종 비는색인데요. 예, 오른쪽에 그림이 노란색 꽃 수세미 꽃입니다. 이게 지금 숫꽃인지 암꽃인지는 이 뒤를 보면 알아요. 수세미는 저기 꽃이 이 암꽃이면 뒤에 수세미가 딱 달려 있어요. 신기하게도 제가 이건 지금 자란 사진만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요 끝에 보면 꽃이 보입니까? 수세미 끝에 꽃이 보입니까? 예, 여기 지금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실제 암꽃은 뒤에 보면 수세미가 아주 얇게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수세미는 노란 꽃이 피고 7월에서 9월에 이제 주로 노란 꽃이 피는데 꽃 안쪽에 이제 꿀이 많은데 곤충들이 못 들어와서 계속 맴돌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세미가 해충 유인작물로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이것만 심지어는 수세미만 심지 않고 다른 거 같이 심어야 돼요. 얘가 유인을 하고 나머지들은 같이 걔네들이 이렇게 나무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심어야 꽃들이 같이 어울려서 서로 이렇게 상호 교류를 하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린 게 이제 나중에 뜨거운 물에 데폈다가 그늘에 말리면 수세미가 돼요. 껍질 벗게 되면. 그래서 친환경 수세미를 요새 많이 쓰고 있죠. 네, 다음 박근 동구. 혹시 동구콩 들어보셨어요? 야드롱 빈이라고 뭐 아스파라거스 빈이라고 하기도 하고 블랙 아이드 피스라 해서 지누니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미꽃 콩과 한해살이 덩굴 식물인데요. 여기 아까 말했던 이게 트레이입니다. 트레이. 트레이, 여기 지금 트레이 까맣게 봤죠? 이 트레이에다가 조금 낫을 키워서 이거를 이제 정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정식을 한 겁니다. 노지에 심은 게 정식을 한 거고, 이게 지금, 박근 동구에 지금 그 자라는 모습이에요. 이 꼬투리를 우리가 식용으로 하게 됩니다. 이 꼬투리가 이 보통 30에서 90cm까지 자라는데요. 원산지가 한국이고 요리도 많이 써먹고요. 동구콩, 강두라고 하고 신곡이라고 합니다. 신이 우리 신장할 때 콩팥 신인데 그 모양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생겼다 해서 신곡이라고 하기도 하고 양대, 경상도에서 양대라는 콩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백향과 지금 좀 제가 바빠서 빨리빨리 넘어가면 내용이 많이 있는데 다 생략하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백향과 차요태 하늘마 이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이것들 특히 백향과는 실내에서도 키우는데 문제가 없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백향과 요 지금 요 이게 주로 삽목을 해서 키우는 건데 이게 지금 아주 어린 묘종이고 이게 백향과 지금 키우고 있는 과정이죠. 백향과는 이제 패션 플루트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열매가 패션 플루트 열대 과일인데 많이 먹게 되고 예? 예, 여신의 과일. 왜 그렇게 하면 여자분들, 여성분들한테 되게 좋은 과일로 되어 있습니다. 학명이 이제 파시플로라 에둘리스 심스라는 건데 이 꽃을 보시게 되면 꽃이 아주 이뻐요. 특이하고 이게 딱 보면 시계 모양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계꽃이라고 합니다. 100가지 향기가 난 데서 백향가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수술 이렇게 딱 5개가 있는 게 수술이고 여기 삼각형인데 3개가 쭉 되어 있는 게 이게 암술이에요. 그래서 암술이 시계
시침, 초침, 군침처럼 시계처럼 보이는 데서 시계꽃이라고 불리는데 이 패션플라워는 시계꽃 속에 여러 해 살이 있던 고식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물류상에는 우리가 이게 지금 1년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외래종이기 때문에 이게 따뜻한 지역, 열대 장소이기 때문에 1년생, 우리나라는 1년생이 돼버리고 자기네 나라 가면 토종으로 가버리면 얘네들은 다년생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가를 원산지가 브라질 남부 남미 일대인데요. 19세기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든 식물, 정원에 심는 나무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라틴어로 파시오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뭐 종교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이 파시오라는 뜻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고난의 뜻이고 플로라는 꽃과 풍요의 열신. 그래서 예전에 그 선교사들이 이 종교를 전파를 할 때 신민들에 대한 전파를 할 때 이 선교사들이 이거를 예수의 꽃이라 해서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해요. 이 세 개의 이 암수를 이제 예수가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 3개 횟수가 3개랍니다. 그 3개에다가 5개 몸에 상처가 5개 있었대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이 시계꽃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많이 해서 꽃 이름이 파시플로라라고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참고로 하시고. 이 꽃의 영양 성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요. 그렇게 장 건강에 좋고 비타민 A, C가 많아서 피부에도 좋고요. 각종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 불면증 개선, 진정작용. 특히 요 열매를 보게 되면 열매가 지금 이게 이 끝이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 탁 끊기게 돼 있어요. 얘네들 키우다 보면 수확은 어떻게 하냐면 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제대로 떨어집니다. 요금이 탁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바닥에서 그냥 주워오면 됩니다. 수확하는 그냥 땅에서 좀 떨어지고 주우면 그게 수확이에요. 이 백향가가 특이합니다. 이거 후숙 과일이라고 하는데 과일 익으면 이 빨갛게 안에 후숙 과일을 따고 나서 3일에서 5일 지나면 쭈글쭈글해질수록 맛이 더 있어요. 당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여성들한테 좋고 특히 이제 진정작용이 심해서 항우울제나 이런 항불안제 같은 진정 효과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런 약을 드실 때는 좀 조심해서 드시고 특히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드시면 여기에 또 혈액을 묽게 하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스피린이라든지 항응고 약물을 먹게 되면 그 약이 너무 효과가 지나치게 과잉 반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은데 과다 섭취해봤자 이걸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비싸서 못 먹습니다. 과다 섭취할 거는 그런 이유가 없고요. 하여튼 집에서 키우셔가지고 요 열매를 한번 맛보시라고 제가 한번 이 백향가를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꽃은 지금 정상꽃이에요. 근데 비정상화라고 하는 게 요 암술이 지금 누워 있는데 이 세 개가 이게 싹 성게 있어요. 이거는 천연적으로 이게 뭐랍니까 새끼를 가질 수 없는 소위 말하는 불인 꽃입니다. 이거는 비정상화예요. 이건 지금 누워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정상화. 그래서 인공 수정을 해주는 작물이에요. 또 집에 있으면 벌레들이 나방 이런 게 다 보기 힘들고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도 이게 제일 힘든다는 거예요. 인공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붓을 들고 요 동그랗게 있는 5개짜리가 수술이고 요 3개가 암술인데 이걸 붓으로 저어줘야 인공 수정을 해준다. 그래 열매가 열린다고 되어 있어요. 백향가의 번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삽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삽목이라는 거 설명을 드렸죠. 그 내용 보면 나와 있는데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백향가 번식 치면 유명하신 분들, 장장한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하나씩 강의는 많은데 이 전체 강의를 하는 경우가 제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삽목은 그렇게 시간 관계상 읽어보시고 또 온도 조절이 중요하다. 수분 관리, 온도 조절이 중요하다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차요태. 차요태를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한국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생긴 게 뭐같이 생겼어요? 서양 배처럼 생기기도 하고 이게 원산지가 멕시코, 중미 멕시코 남부 지역이에요. 그리고 박가에 속하는 열애상의 덩굴성 식물인데 우리나라에 오면 일년성 식물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중국에서는 부처의 손을 닮았해서 불수가, 부처의 손, 불수과, 이 과자가 오이과자입니다. 과일과자가 아니고 오이과자, 불수가 불리고 전체 모양이 서양대와 비슷하고 참외처럼 길게 줄임 잡혀 있고 크기가 100g에서 1kg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이게 껍질이 지금은 제가 사진 놓은 거는 흰색인데 녹색도 있어요. 그리고 영양 성분이 섬유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C가 많고 특히 비타민 B군 중에서 그 B9 그 엽산이 많아서 그 적혈구 생산이라든지 뇌기능 이것도 뇌를 자세히 보면 이게 뇌기능을 뇌를 좀 닮았어요. 울퉁불퉁한 뇌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 영역이나 이런 데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태가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박가라 했잖아요. 수박도 박인데 수박도 물이 많다 아닙니까? 이 박가가 이 자유태가 물이 더 많아요. 수박이 92% 물이라는데 자유태는 94%라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이 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림을 지금 보여드리면 이 책이 지금 자유태 꽃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자유태 꽃이고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또 자유태가 지금 이게 열대 작물이다 보니까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바로 싹을 내버립니다. 이게 이제 열매 발화라고 하는데 이 열매가 지금 오래 놔두면 물이 많으니까 따로 물을 안 줘도 자기 몸속에 있는 물을 가지고 싹을 틔워버려요.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 그래서 자유태를 보관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해요. 이건 자유태 모종을 지금 심어놓은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저기 밑에 보시면 재배와 번식, 종자 보관 이거는 뒤에 나오는 하늘마도 동일하게 재배 보관이 같습니다. 그냥 열대 작물이니까요. 그래서 종자 보관은 늦가을에 수확한 열매를 10도씨 정도 되는 곳 약간 쌀쌀한 곳에 공기가 통하는 상자에 신문지로 싸서 보관한다. 따뜻하게 하면 싹이 든다 돼 있죠. 그래서 사서 밖에 베란다나 아니면 문 밖에 뭐 하여튼 좀 온도가 10도씨 돼도 너무 추운 곳이면 안 됩니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온도가 적당하게 한 10도 정도 되는 곳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3월달 돼서 이제 싹이 나게끔 만들어서 남부신문 같으면 노지에 심으려면 5월 상순에 이제 서리가 이제 다 끝난 5월 상순에 심어버리면 이게 수확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새끼 가지를 키워줘야 돼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확량이 많아지려면 새끼 가지를 키워줘야 되는데 적심 방법, 적심이라는 게 말이 어려운데 딸적자에 심을 마음심자에 그러니까 줄기를 잘라준다. 적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어미줄기가 잎이 6개가 나오면 잘라준답니다. 그럼 어미줄기에서 아들줄기가 나오잖아요. 이 아들줄기가 한 1m 정도, 2m 정도 자라면 또 잘라줘요. 그러면 그 아들에서 손자 줄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순치기를 잘해줘야 열매가 많이 열린다는 게 이게 동영상 한 10개 보고 나서 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만 올려주고 첫 열매는 따버린다.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혹시 텃밭이 있으면 자유태를 한번 키워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키워가지고 너무 잘 자라요. 얘네들이 너무 잘 자라고 특히 이게 이제 그 무대체 작물이거든요. 우리나라 소개될 때. 그래서 멕시코이라고 하는데 너무 잘 자라고 뭐 이게 따로 무슨 이렇게 물만 주고 비료만 조금씩 넣어주면 그냥 잘 자라요.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열매막 하늘마라고 하고 에어포테이터라고 하는데요. 열매마도 보셨나요? 네, 이게 하늘마라고 하는 마입니다. 이게 이제 에어포테이터라고 영문 이름인데요. 막과의 참마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 그 열대성 경부성 작물인데 요거는 원산지가 아프리카 동남아 쪽에 따뜻한 곳. 근데 이제 우리가 뭐랍니까 하늘마도 친환경 재배 작물이고 병충해가 잘 없어요. 농약 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렁주렁 딸린다 해서 하늘마라고 이름이 나있고 또 우주선처럼 생겼다. 모양이 우주선처럼 생겼어요. 그 모양이. 근데 이게 그래서 우주마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라 하면 땅속에서 우리 말을 먹잖아요. 그거는 우리 생양력이 3만인데 그게 이제 고기질로 분류가 됩니다. 한방에서는. 그래서 몸이 허약하고 과로한 사람들 보강하고 기력, 뼈나 근육을 강하게 해주는 고기질을 써요. 또 심장도 좋게 하고. 이런 산마는 좋아요. 마늘 많이 드세요. 마늘은 그때 생거로 드시고 그냥 참기름 꼭 찍어서 먹으면 돼요. 이 마늘 많이 먹으면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타제라는 또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뭐 칼슘도 많이 들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 유신이라고 잘라 보면 요 열매를 마음이 급하니까 요 열매를 딱 반으로 잘라 보면 끈적끈적하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유신이라는 물질인데요. 요거는 위점막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 섭취 아까도 뭡니까 저기 백화관에서 바다 부분이 나왔는데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과유불급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보관법은 아까 제가 말했던 철저하고 동일합니다. 열대작물이라서 추위 약하고 신문지 사서 보관하고 한다는 거 내용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두오이로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시간을 끊으려니 이 사두오이 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씨앗을 나눠드린 게 이게 사두오이 씨앗이에요. 이 사두오이는 씨앗이 아까 이 대립종자에 큽니다. 커서 그러니까 큰 씨앗은 어떻게 심는다고 했어요? 무슨 발화를 했습니까? 안 발화. 그래요.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열대작물이다 보니까 싹을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땅에 심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안 되고, 이거를 물에 한 5, 6일 정도 흐르는 물에 담갔다가 이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이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뾰족한 부분이 이쪽에 이제 쌍문이 나오는 곳입니다. 거기를 약간 끼워가지고 이거를 물에 적신 그 타올에다가 감아서 한 25도 정도 된 온도에다가 넣어보세요. 그 수시로 보세요. 싹이 났는가 안 났는가. 나기 시작하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아까 트레이에 놓고 심어서 이제 자라면 정식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잘 자라요. 그래서 사도이도 이제 박과식물이기 때문에 오리골이 정식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따뜻하게 25, 30도 보관하는 거는 요새 어른들 우리 집에 가시면 추울 때 따뜻한 방석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요 비닐 깔고 물 익기가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비닐 깔고 바로 타올에다 물 미쳐서 그 씨앗을 깨가지고 물에 5, 6일 정도 그런 물에 남은 씨앗을 깨가지고 넣어놓으면 싹이 자랍니다. 25도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난연생 구기자 넘어갈게요. 구기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키워보신 분도 많을 테고, 구기자가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유명합니다. 고지베리라고 이게 지금 슈퍼푸드로 알려졌는데요. 가치과에서 속한 낙엽식물인데 대표적인 항노화 식물이에요. 그리고 이게 헐리우드 배우들이 이걸 먹고 뭐 다이어트 성공했다 해서 고지베리 치면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주 성분이 베타인하고 비타민C인데 베타인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구중구포한 구기자를 이제 한 번씩 먹습니다. 특히 술을 좀 마셨다가 몸이 되게 피곤할 때는 이게 구중구 구기자가 인터넷상에 되게 비싸게 팔려요. 비쌀 수밖에 없는 게 구중구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구기자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꼭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이 제목을 보시면 감기는 개선하고 눈 건강, 피부 미용, 치매 예방, 그다음에 자양 강력, 별명이 재밌습니다. 과일 비아그라, 그다음에 야생 정력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노화 예방도 되고, 그래서 구기자는 꼭 한번 이게 직접 키우지 않으시더라도 한번 구기자 차를 즐겨 드시면 건강 생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구기자 이름이고요. 구기자 제가 중국에 굉장히 많이 하지. 제가 중국하고 우리나라 거하고 뭐 차이가 많습니다. 중국 거는 제가 뭐 잘 모르는데 가급적이면 한국 걸 먹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게 뭐 중국 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넘어왔던 먹거리는 가급적이면 이게 어떻게든 이게 의심을 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소량으로 먹을 것 같으면 한국 거를 먹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고기적 유명한 게 청량이라는 충청도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유명하고 지리산 유명하고 하니까 제가 뭐 눈으로 보고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중국산을 구분해서 넣는 건 안 되고. 저는 이제 시안도를 가보면 이런 지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시간 관계상 바로 지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인공초입니다. 이 금은하라고 이 하얀 꽃이 보이죠? 예, 하얀 꽃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금은한데 약으로 씁니다. 항염증, 항바이러스, 작년에 우리가 오미크론 이거 되게 고생했잖아요. 그때
호흡기, 상기도 감염됐을 때, 목 아프고 인후통 있을 때 음교산이라는 제재를 약국에서 많이 썼어요. 주 재료가 이제 음교산이 그 문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동동굴의 꽃봉오리를 말하는데 막 피기 시작한 꽃이에요. 요겁니다. 이게 금은합니다. 요거를 약으로 쓰고 이렇게 보면 한약에 만들기 지금 왼쪽으로 감아놓은 거거든요. 보이십니까? 이게 위로 자란다 했을 때 왼쪽으로 감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자선성입니다. 아까 마지 봤을 때 우리 아까 그 하늘만 했죠. 하늘만 봤을 때 이거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건 보면 이것도 자선성이에요. 왼쪽으로 감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참마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등이라는 표현을 쓸 때 칡갈자 등이 등나무인데 칡은 오른쪽으로 가고 넘어가요. 그리고 등나무는 왼쪽으로서 감아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완전히 꼬여버려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게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 설명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 잊어먹고 하네요. 달래도 있고 달래도 여러분들 키워보시면 아까 달래 이야기를 제가 좀 했는데 달래도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참달래 키위입니다. 키위. 우리가 말하는 키위를 이제 영어는 참달래라 그러고 지금 제가 보이는 거는 그냥 우리 일반 달래입니다. 예, 학명이 틀려요. 보면 달래는 아크니니다 아루부타가 되어 있고 아크니니다 델리오스가 그린 키위고 키넨시스가 골드 키위. 이게 주먹만 하고 안에 털이 있어요. 키위는. 그런데 달래는 털이 없어요. 그 달래 추출물이 이제 면역 과민 반응에 쓰는 그런 건강식품도 나와 있고 특히 이제 개달래라고 야생 달래는 목천조라고 하는데 이 열매에 이제 벌레 먹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목천조자라고 하는데 이 개다리 중령이랍니다. 그 중령은 혹시 통풍 있으신 분들은 특효약입니다. 됩니다. 그거 한번 꼭 알아보시고 통풍 있으신 분들은 목천조자 개다리 중령을 꼭 드셔보시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들 갑니다. 로즈마리. 로즈마리 스테비아 유주나무인데 로즈마리 스테비아는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로즈마리고요. 그 다음에 스테비아는 이게 스테비아가 요새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스테비아 커피 광고도 많이 하고 이 잎이 스테비아 잎이 이제 천연 감미료를 추출하는데 이게 이제 스테비오 글리코사이드라고 설탕이 한 30배에서 150배 당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커피에 이 스테비아 글리코사이드가 들어가는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인공 감미료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많이 안 드시는 인공 들어간 감미료, 인공 무슨 착색제, 인공 감미료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우리 건강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피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열대작물 차요태, 그 다음에 백향과 그 다음에 에어포테이토 말씀드렸다시피 집안에서 키우는 것 중에 유주나무, 레몬나무, 커피나무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거든요. 유주나무 요거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핵과식물 어디에 아까 전복한 데 했습니까? 아까 탱자나무. 탱자나무가 이게 대목으로서 아주 잘 쓰이거든요. 아주 이게 생명력이 강합니다. 이게 탱자나무의 전목과 유주나무고요. 여기도 까만 거 보입니까? 테이프 발라놓은 거. 밑에 건 유주나무, 아니, 밑에 게 이제 탱자나무예요. 탱자나무에 유주나무를 접합한 겁니다. 예, 대접이 탱자나무라는 거. 요게 꽃이 1년에 한 3번 정도 핍니다. 흰꽃이. 요런 흰꽃이 피는데, 열매도, 탁구공만한 열매가 꽃이 피면 꼭 열려요.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키우기 아주 좋은 나무로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하면 열매 열린 것은 비싸요. 직접 한번 우리가 이 대목을 가지고 접목을 해서 한번 키워보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직접 해봐야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고 치유 도움이 됩니다. 탱자만 합니다. 그 다음에 레몬나무. 레몬나무 꽃도 흰 꽃이 피는데요. 이것도 내가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지금 전복한 거예요. 밑에 탱자나무입니다. 탱자나무고 흰 꽃이 피고 꽃이 1년에 한 3번 정도 핀다고 그래요. 그리고 열매도 잘 맺고 여기 유주나무와 레몬나무는 이제 접목을 한다는 거 꼭 주시고 집안에서 키우기 쉽다. 네, 마지막으로 커피나무. 이 커피나무 혹시 집에 키우고 계신 분 없네요. 그럼 퀴즈 나가야 됩니다.
이 커피나무의 이 흰꽃이 향이 더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커피나무 요 열매가 이게 익으면 빨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커피 체리라 그러거든요. 커피 체리 안에 이거를 하면 이게 우리가 하는 커피 빈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사도의 치아라고 드릴게요. 요 안에 이 커피 빈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손 들고 이야기해요. 아, 2개. 네. 이거 아주 사소한 건데 몇 개 있는지 상상을 못 하거든요. 저 커피 빈을 이제 우리가 2개 들어가는 커피 빈을 이게 볶아서 로스터해서 커피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또 실제로 블로그 작업하신 분들 많아요. 집에서 커피나무는 정말 키우기가 쉬운 거. 저도 아무도 안 키워봤는데 한번 키워보고 싶은 작물입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꽃을 피우고 따로 뭐 물만 주면 되고 따로 관리할 게 없어요. 그 대신 집에서 자기가 키운 걸로 커피 체리를 따서 저 커피빈을 만들어서 프라이팬에 구워서 갈아서 커피를 해먹는 거 상상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커피나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